이번에는 개헌에 대한 후보자의 정견을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개헌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후보자님은 국민주권 헌법이라는 말도 쓰셨더라고요. 네, 예, 민주연구원장 하실 때 네, 2018년 그때 기자간담회에서 촛불혁명으로 만들어진 문재인 정부는 국민주권 헌법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를 국민주권 정부로 명명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보도도 봤는데요. 예, 국민주권이라는 말에 이렇게 후보자님 일찍이 이런 말을 쓰셨는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또 그해 2월 달에 국민헌법 콘서트에서는 국민 참여는 개헌의 표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국민 참여 개헌이라는 용어도 쓰셨더라고요. 네. 기억나시나요? 네, 저는 이러한 국민 주권 헌법, 국민 참여 개헌 여기에 이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실제로 많은 국가들이 국민이 주도하는 그런 개헌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프랑스,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칠레 등이 시도했고 성공한 나라도 있고 아직 진행 중인 나라도 있습니다. 국민 주도 개헌을 위해서 이 모든 나라들이 이 필요한 절차법을 만들고 있거든요. 국민 주도를 위한 개헌 절차법.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개헌 절차법. 네, 들어봤습니다. 예, 이게 발의된 적은 아마 없을 겁니다. 네, 제가 발의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이 개헌 절차법, 이 국회 합의로 통과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뭐 국회 문제이긴 한데 후보자님 그 개헌은 국회가 합의해야 하고 국회가 진행하는 것이 맞지만 대통령께서도 이제 공약으로 말씀하셨고 또 후보자께서 이렇게 여러 차례 국민 주권, 국민 참여 이런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이러한 개헌 철학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짧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아까 말씀처럼 국민주권 개헌, 국민참여 개헌이라는 제기를 하기도 했었고 과거에 제가 광주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넣는 원포인트 개헌을 사실은 제가 정책위 의장 시절에 당에서 처음으로 제기하기도 했었습니다. 개헌을 절차법으로 해서 개헌 절차법이라는 형식으로 하는 문제도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선 때 개헌 문제를 논의할 때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내부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있었고요. 저는 그때 그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을 표명했었습니다. 이유는 미국처럼 무슨 뭐 세컨드 어멘드먼트 뭐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상당히 이렇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자연스러운 절차에 의해서 쭉 이렇게 개헌을 해나가는 것을 그렇죠. 제도화하는 것이 그렇죠. 오히려 개헌을 어마어마한 정치적 논의를 해야 되는 국가적인 특별 정치 행사로 만드는 것보다 더 자연스럽지 않겠냐는 그렇죠. 생각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한 것이고요. 그런데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여러 정치 세력과 정치 지도자들의 제안을 거쳐서 현실적으로는 다음 지방선거 또는 총선 때 개헌을 합의만 된다면 될 가능성이 높아진 건 아닙니까? 저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만일 제가 총리가 된다면 제 소신 여부라든가 제 추진 의지와는 별개로 이미 국민적으로 개헌을 진행하려고 하는 상당한 목소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준비는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어떻게 혹시 제가 그런 부분에서 준비를 일정 부분 해야 될 영역이 있을까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개헌 절차법을 뭐 정부 입법으로 하는 건 좀 무리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것 같다라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헌 절차법은 정부 입법으로 가는 건 좀 무리 같고 그래서 이제 제가 개헌 절차법을 발의하려고 하는데 이건 아까 후보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개헌 절차를 이렇게 입법부상으로 규정을 해놓고 제가 발의하려는 건 당연히 내년 지방선거에 맞추는 일정을 개헌 일정을 거기에 맞추는
그 일정을 확정하는 법안이죠. 언제까지 뭐 하고 언제까지 뭐 하고 이러는 것을 그런 법안인데 이것이 여야 합의로 잘 통과되고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에 꼭 개헌이 성사되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아까 답변을 잘 해주시긴 했는데 시행령 그 윤석열 정부의 시행의 통치대 하나만 더 좀 확인을 하고 싶은데 이제 검찰 개혁과는 좀 차원의 다른 문제지만 행안부 경찰국 이거 빨리 폐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시행령 문제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당히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제가 오늘 이 시점 저의 신분에서 답변하기는 조금 애매한 면이 있으니 그렇죠. 이해해 주시고요. 네. 제가 신분이 확정되고 나면은 아주 깊이 있게 생각을 해서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동훈 전 법무장관이 작년 11월 달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재명의 위증교사 수사.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위증교사 수사. 이거는 내가 그 검수원복 시행령 만든 덕분이다. 이렇게 검수원복, 즉 검찰 수사권을 원상 복구시켰다. 이게 검수원복입니다. 한동훈의 위헌 위법한 시행령으로 국회가 수사 범위를 줄여놨더니 시행령으로 다시 수사권을 늘려놓은 게 이제 검수원복 시행령이죠. 위헌하고 위헌적이고 위법한 시행령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과거에 6대 범죄였는데 부패, 경제, 공무원,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그걸 약칭 머리 글자마다 부경공선 방대라고 부르는데 부경공선 방대 6대 범죄에서 공선 방대 4개를 삭제하고 부패와 경제만 남기는 국회에서 이제 입법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은 과거 부경공선 방대에 그 해당되는 범죄가 뭔지를 시행령으로 그때 다 만들어놨었어요. 그러면 공무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를 국회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시행령에 있던 그 공무원 공선 방대가 그 시행령에 규정된 범죄도 다 삭제돼야 맞는데 이걸 다시 부패와 경제를 다 옮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연적이고 위법한 시행령이라는 것인데 한동훈은 또 그걸 헌재 권한제의 심판 청구했다가 졌지 않습니까, 한동훈? 그래서 이 잘못된 시행령은 하루빨리 이제 원상복구 시키는 원상복구라는 것은 폐지하고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국회 입법 취지에 맞게. 그 부분 아까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제 말씀 이해하시고 계시죠? 이해도 했고요.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는 저는 포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예. 딱 좁혀서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 말씀 주신 과정에서 소개된 그 검수원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여하를 불문하고 헌법과 법률에 맞지 않는 것을 시행령으로 진행되게 한 것을 자랑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거를 뭐 자랑하면서 검수원복 덕분에 이재명 수사받게 했다, 재판받게 했다. 대단히 참 잘못된 일입니다. 시간이 좀 없긴 한데 짧게 그 가계부채 탕감 대책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계부채 탕감 대책에 대해서 아마 아까 존경하는 오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정부가 좀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시행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위기 극복 기금 가칭 어떤 기금 위기 극복 기금 뭐 기금을 어떻게 조성할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합니다만은 아까 오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들이 예대마진 엄청난 예대마진들을 그 누리고 있는데 그 예대마진에서 어떻게 기금을 마련할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런 기금을 마련해서 이 저소득의 다중채무자 이게 뭐 91,174명 91,724명으로 엄청나게 많은데 이는 다중채무자에 대해서 채무원금 감면 또 한국자산관리원 캠코가 보유한 무담보 장기채권 소멸시효 완성 기준을 변경한다든지 이와 같은 좀 적극적인 이러한 그 금융 취약계층 지원 방안 이에 대해서 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소득 다중채무자 채무조정 문제는 아까 오기영 의원님께도 답변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포괄적인 필요에 대한 문제의식은 이재명 대통령님과 새 정부가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기 극복 기금이라는 형식으로 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더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있는 금융 시스템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라는 의견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살펴보고 적정한 방식으로 원래의 문제 제기의 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운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